(2022년 1월 6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어제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토로했었는데 그런 논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을 위한 대선 필승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윤 후보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당신은 안철수와 싸우고 있는 거야. 당신의 상대는 이재명이 아니라 안철수야, 이겁니다. 간단 정리, 윤석열을 위한 대선 전략. 김이, 박, 홍, 안. 제가 이렇게 꼽았습니다. 김이, 박, 홍, 안. 오늘 아침 몇 가지 신문에서 이렇게 논설을 보다가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의 글, 연기를 하는 게 옳다. 시키는 대로 연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반발했다. 윤석열 캠프가 그랬는데 연기를 잘해라, 그런 이유로 썼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은 김이 안홍을 거론했던가요? 상당히 재밌는 칼럼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를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치의 지형은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싸움이 있어. 그런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지형은 범보수 대 범진보의 지지율이 대개 51대 49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52대 48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약간 더 범보수 세력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걸 얼마로 잡을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10 정도로 잡으면, 중도를 넣으면 46대 10대 44 정도. 대충 이렇게 보시면 정치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서 범보수 세력에서 한 후보가 나오고 범진보에서 한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보수가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왜 진보가 당선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보수 세력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러면 46 내지는 뭐 50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세력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뭐 거기가 3대1로 나눠지거나 2대1로 나눠지면 당연히 진보가 이기죠. 뭐 진보가 분열돼도 마찬가지고요. 보수 진영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진보가 승리합니다. 지난 대선을 보십시오. 안철수도 나오고 홍준표도 나왔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압도적으로 문재인 당선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단일화는 합니다. 단일화는 했는데 그의 역량이 부족하면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도, 진보 세력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못 밀어주겠다. 너무 능력이 딸린다. 그러면 기권해버립니다. 기권해버리면 반대로 상대방을 똘똘 뭉치면 반대가 이깁니다. 그 전에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적이 있었죠. 이명박 후보랑 붙었는데 참패했죠, 정동영 씨가. 그때 이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정동영 씨한테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한쪽에서 단일화를 하는 등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면요, 이 중도 세력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하면서 자기네 편이 재미가 없으니까 기권을 하면서 그쪽이 승리합니다. 단일화 아주 열풍을 이루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바로 이와 비슷했습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의 명예회장을 상대로 딱 찾아가서 큰 그림 그리면서 단일화 하니까 그냥 압도적으로 당선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노련한 이회창 후보를 이겼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보수 진보에서 상대방을, 진보가 보수를, 보수가 진보를 와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 진영에 있는 한 사람과 주요 세력과 연합을 한다면 참 어려운 그림인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될 때 그를 보수라고 지금은 봅니다만 과연 보수였는지 좀 헷갈립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여러 번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태우 세력과 손을 잡고 이른바 3당 합당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JP랑 같이 들어가서. 완전히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쪽 사람과 연합하면서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더 쉬운 예는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보수 진영에 있는 JP와 연합을 합니다. 김종필 씨와 연합해서 DJP 연합을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당선이죠. 또 어떤 경우에 이기는가 하면 상대 쪽이 실정을 많이 했다. 인기가 팍 떨어졌다. 그럼 무조건 승리입니다. 노무현 정부 말년에 굉장히 취약했었죠. 그때 뭐 정동영 씨를 내세웠지만 정동영 씨가 인기도 못 얻었지만 그 이유는 절반 이상은 노무현 정부의 실정 때문입니다. 이명박 쉽게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해창 후보까지 나와서 보수가 분열되어 있었는데도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촛불 시위 이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었죠. 이때 보수는 뭐 지리멸렬이었죠. 문재인 쉽게 당선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홍준표 모두 출동했으니 당연히 패배죠. 되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결정이 됩니다. 49라고 제가 얘기해서 진보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이기는 방법이 있고요. 50일이라 그래서 보수 안심하고 있다가 진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 지형 51대 49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보수가 이기려면 아까 설명드리는 걸 거꾸로 풀면 됩니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수는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단일화 방법. 우선은 경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윤석열 씨가 난관을 뚫고 국힘당에서 후보가 됐습니다. 다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패한 후보들이 침묵하거나 더 좋은 거는 승리한 후보를 지지해 줘야 되죠. 이거 하지 않는다면은 경선에서 이긴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성적만 1등이지 여전히 거긴 쪼개져 있는 겁니다. 지금 원희룡 씨는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서 중책을 맡고 있으니까 지지하는 게 확실한데 홍준표 그렇지 않다고 보이죠. 또 누가 있나요? 또 누가 기억이 유승민 씨인가요? 거기도 가만히는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씨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홍준표 씨가 굉장히 대들고 있으니까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이걸 내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힘당은 지금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하고 단일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준비된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준비된 정치인도 아직은 아니란 초보 정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해온 직업은 현재의 기준을 갖고 일어난 일들을 재단하는,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런 검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의 기준으로만 잣대면 되는 건데 대통령이니 정치인이 하는 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 노력하면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보수의 수많은 제재 다사가 있으니까 모여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씨 말대로 그걸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겠죠. 미스터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선거 캠프 사람들을 중책으로 쓰지 않고 가장 잘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쓰겠다 그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는 냉전 종식이라는 큰 그림을 성과를 나중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 윤석열 씨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위를 했던 홍준표가 계속 분열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는 원죄가 있습니다. 친박 세력이 보수에서 만만치 않은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지금 말썽꾸러기 이준석과의 화해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게 저희 연배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자녀들과의 화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화랑도의 세속오개인가요? 군신유의 부부유별 할 때 부자유친이라고 있죠. 부자유친. 저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해야 된다는 말을 참 이해를 못했어요. 붕우유신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됐는데 왜 친하라 그러고 친구하고 내가 친해야지 거기는 왜 서로 믿어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살면 살수록 자식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친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이 됩니다. 이 보수 세력에서 아버지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윤석열이고 이준석 씨는 아들뻘인데 그 친한 게 MZ세대를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해내야 됩니다. 홍준표는 얘기했고 안철수와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뚝뚝뚝뚝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표가 이재명으로 가느냐? 거의 안 갑니다. 안철수가 다 받아먹고 있어요. 안철수와의 관계를 아직 전혀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반발하시고 하시는데 김종인이라는 사람과 이번에 결별을 한 겁니다. 제가 이분이 제사다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분은 분명히 뭔가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의 고질 문제를 이분이 쿠데타 형식으로 정리했다가 역쿠데타로 날아갔는데 아마 윤석열 씨는 이런 식으로 정리 못할 겁니다. 김종인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석열 사람이라면 이 5가지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품을 때 누구부터 품어야 되느냐? 어려운 건 제일 뒤로 빼는 게 제일 좋죠.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도 풀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씨를 안는 게 제일 쉽고 두 번째 이준석입니다. 아직 큰 갈등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김이 박홍안 아니라 그런 겁니다. 김이 박홍안 이 나에게 협조하지 않는 세력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에는 힘과 뭐 주먹으로 표현되는 실력 또는 뭐 돈으로 매수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이걸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냥 꽝 쳐버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굴복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란 말도 있죠. 워낙 상대가 강력하면 따라가잖아요. 지지하잖아요. 또 하나는 덕과 포용으로 이렇게 품는 겁니다. 당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많이 가르치긴 하던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거 정복과 포용도 안 되면 지금 유승민 씨가 조용한데 나에게 적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조용히 두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인 김영평 교수님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조용히 있게 만들고 개혁한다고 들이흔들어가지고 물 다 떠오르게 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 가라앉는다 이겁니다. 이번에 새 출발한다고 윤석열 씨가 많이 흔들었는데 그러면 다 떠오르죠. 가만히 냅둡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을 상대하는 건데 이재명은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그러니까 그걸로 대장동 게이트를 꽉 묶어놓고 정과 사범도 있고 아들 도박도 있고 생질 살인 사건도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꽉 묶어놓고 사실은 이재명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재명 씨는 자기 장점이 뭐예요? TV 토론하자. 이거 나오자는 말자라니까. 웃기지 마. 너 쓰레기야. 이렇게 텅 쳐다보지도 마. 상대하지도 말고 이 김이 박홍안 이걸 어떻게 할 거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고 굴러온 호박인가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통합이 쉽지 않습니다. 이 국힘당 사람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선 때 어찌어찌해서 오세훈 씨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김종인 씨가 역할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국힘당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오죽하고 이 양반이 아싸리판이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국힘당에서는 김종인 씨가 오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 게 윤석열의 숙제였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자, 사방팔방으로 튀는 이준석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는 젊은이를 연상케 시키는데 되게 20, 30대가 그렇죠. 약하니까 그런 건데 자신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MZ세대가 거꾸로 가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거 잡자고 뛰어다니는 게 윤석열이었잖아요. 근데 이준석을 못 잡고 있어요. 이준석 씨가 뭐 시험 문제입니다 하고 넘긴 거를 국힘당 관계자는 뭐 거절했다라고 뭐 보도가 나오던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서 나와서 인사했다며요. 젊은 세대 안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박근혜와의 화해 사실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신이 온전치 않잖아요.
이거 따라 들어가게 되면 원죄처럼 다가옵니다. 윤석열은. 이거 어떻게 풀을까요? 이미 죄는 벌써 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셨는데 이거는 박근혜의 용서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 용서를 받는 방법은 윤석열 씨가 보수 대통합을 해내가면 박근혜 쪽에서도 나에 대한 거는 용서하기 어려워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쳐다보기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본인이 잘하면은 박근혜도 해줄 거고 못하면은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소금 뿌려대고 있는 홍준표. 압니다. 홍준표 씨. 저 성격은 왜 저러는지. 좀 삐져 있는 사람이죠.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젊은 시절에 같이 한참 취재원과 기자로 뒹굴 때 뭘 물으면은 절대로 답 안 하다가 목욕탕 가자 그래서 홀랑 벗고 앉아있을 때 거기서 물 퍼줍니다. 그럼 왜 여기서 부르냐 그러고 그래야 네가 녹음 안 하지 그러길래 아이씨 하고 막 그런 적이 많은데 홍준표 씨 약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준표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그분 말단 못 당합니다. 홍준표 사모님을 설득하세요. 홍준표 의원이 연애할 때 이 부인께서 국민은행 행원이었습니다. 그 부인이 홍 의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는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고시생이었어요. 떨어지는 낙방생인데 그분을 꽉 잡았고 지금까지도 그 집안을 지키는 거는 사모님입니다. 부인을 잡아보십시오. 이번 선거에서도 안살림은 전부 다 홍준표 의원 부인이 했습니다. 부인을 잡으시면 통합니다. 참고로 최재형 씨가 컷 오프 되고 난 다음에 홍준표 지지로 갔는데 그것도 부인 대 부인 관계에서 글로 간 겁니다. 안철수 씨를 잡는 것도 쉽지는 않는데 안철수 씨에 대한 평가는 또 철수라 그러죠. 매번 뭐 한다 그랬다가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에 사퇴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대선에선 철수하지 않았죠. 안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가 당선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을 앞두고 영부인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 뭐 위가 찢어져서 시끄러웠었는데 또 김건희 씨도 뭐 학력 갖고 시끄러웠는데 아예 얘기가 안 나오는 사람이 홍준표 씨 부인하고 안철수 씨 부인입니다. 저는 안철수 씨 부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철수 씨도 서울대 의과대학 나왔지만 부인도 서울대 의과대학 나오고 의대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럼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그 분야에서. 근데 그런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고 제 나이 또래면 자기 차 있고 출퇴근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대 교수인데 상계동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합니다. 진짜 박수 쳐야 할 분이 아닙니까? 영부인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떠드는 대한민국 사람들 왜 이렇게 훌륭한 영부인감이 있는데 침묵하나요? 영부인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결정하는데 중요 요소였나요? 그렇다면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하셔야지. 저는 안철수와의 협조를 없는 거는 안철수 씨 양심하고 그의 부인한테 호소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김, 이, 박, 홍, 안을 껴안으면요. 이재명하고 싸울 필요도 없이 51%가 오고 또 저쪽에서 4분이 나서 저절로 이깁니다. 아주 쉬운 대선 전략입니다. 근데 첫 단추가 지금 어긋났습니다. 어긋나도 나머지 4개 단추를 잘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김, 이, 박, 홍, 안. 오늘 제가 드리는 윤석열의 필승 전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